네, 김홍일 특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두 분이 늘었습니다. 장학 대상으로 거론되는 방송사의 직전 사장 박성재 전 MBC 사장 나오셨고요. 또 지난 8월 방통위로부터 해임을 당한 전 EBS 이사 정미정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린 사장 박성재입니다. 잘린 건 아니고, 예, 네, 뭐 연임이 좌절된 사장입니다. 예. 정 박사님 이런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유명인이 아니라서요. 네. 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이게 2020년 3월에 진행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 점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조작으로 매도해서 한석영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해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당시에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로 현재 기소가 됐고 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EBS 이사에서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정미정입니다. 네. 그 EBS 이사 해임됐던 시점이 지난 8월로 알고 있는 거죠? 네, 5월에 기소가 되었고 8월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는 아니고 저는 김효재 대행 시절에 네, 알겠습니다. 해임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몇 가지 언론과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뉴스타파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뭐 당장 여기 두 분이 수사 대상이세요. 봉지욱 기자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정 이사님도 수사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자, 이런 상황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학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서 전반적인 학계의 경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언론정보학회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 건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제목은 공포사회의 도래와 언론자유라는 제목입니다. 계기가 되었던 건 뉴스타파를 포함한 기자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과 수사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담고 있고요. 언론정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당시의 뉴스타파의 보도를 예를 들자면 대선 후보자로 나온 인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검증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널A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MBC에서 보도를 MBC가 먼저 보도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수사가 예. 이루어졌어요. 예. 그때의 수사와 예. 지금 언론을 향한 검찰의 수사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검언유착 관련된 그 이슈는 네. 핵심은 전 취재 윤리가 명백하게 위반됐던 사건이다라고 보거든요. 채널 A도 인정을 했고 예. 내부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당시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대표 감옥에 있던 이철 대표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가족이나 와이프가 마음에 걸리냐, 또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이런 식의 뭐 가족이 나중에 체포되고 이런 거보다는 먼저 말씀할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뭐와 관련된 이걸 증언을 해라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이제 강요 미수죄는 무죄를 받았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같은 맥락에서 취재윤리 위반의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가 사실이니까. 예. 근데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또 보도된 거 뉴스타파의 조사 결과 이런 걸 쭉 보면 그런 혐의는 전혀 없거든요. 즉
뉴스타파가 어떤 목적으로 보도를 했느냐가에서 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이거를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나중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언론 탄압 국면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그게 큰 차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봉 기자께서는 지금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전에 채널A 사건에서 현역 기자가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동변상련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할 만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자에 대한 수사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아요. 90%가 넘잖아요. 예. 저는 일반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자체가 문제고, 저희가 뉴스타파나 저에 대한 영장을 보니 허위 사실을 검사가 적어도 판사가 아무런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허위야 아니야? 불러다 물어봐야 될 거 거의 아닙니까? 자판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네. 검사나 경찰들이 논리를 자기들이 막 소설을 써요, 보통. 네. 저도 그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그 사태 때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MBC 기자들이 그 이메일하고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예. 그 나중에 이제 통보가 오니까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장을 봤더니 경찰에서, 이건 경찰이 한 건데, 경찰에서 저희 MBC 언론인들이 민주당하고 내통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소설을 막 써가지고 영장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럼 지금 박성재 사장께서도 지금 수사 대상인가요? 바이든 저는 날리면 그거 말고 아예 재판이 이미 시작된 건도 있습니다. 제가 노조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저희 MBC 내 제3노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고발한 노조 탄압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기각되다가 예. 정권 바뀌면서 기소가 돼가지고 이미 최승호 전 사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희 풀샷 좀 주십시오. 전부 다 나오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만 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참 지금 현역 기자로서 네. 게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로서 느끼는 사회의 분위기, 응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8년도에 해직당하고 2009년도에 구속당했을 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를 받아도 되나? 그런 과분할 정도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좀 외로워 보이셔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일단 뭐 저희 한상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아침밥을 집에서 차려준다. 이 사건 난 이후에. 그건 가족이고 언론계 전혀, 분위기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이와도 대화가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있고 저도 예. 사실 좀 뭐 아내와의 관계는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전에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예. 압수수색 당할 때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네.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 수사관이 저 안방에 가서 아내를 감시했습니다. 혹시 뭐 저에 대한 물건을 감출까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부당하지 않구나. 그리고 저희 사실 아내는 시사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거의 매일 뭐 시사 유튜브, 뭐 라디오 이걸 듣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수준이 돼서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구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만약에 저 혼자 외롭게 수사를 받았다면 조금 힘들고 그랬을 텐데 뭐 한상진 기자도 있고 최근에 저희 김용진 대표도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이제 압수수색 동지회라고 하나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외롭지 않고 또 저희 뉴스타파 후원자님들 이 사건 나고 한 후원 수가 한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회원이. 네. 네. 지금 4만 6천 명이 어제 넘은 걸로 들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언론사 제일 힘든 게 자본이거든요. 네. 돈이 없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가서 광고를 받고 기사를 내려주고 협찬을 받잖아요. 저희 뉴스타파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안 받아요? 주는 거를. 근데 몇 억 될 텐데 우리가 그걸 받는 순간 우리의 뉴스 사이에 광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럴 수 있었던 아마 저희의 힘은 후원자들의 그런 후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타파는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농담을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우리 노정면 앵커가 또 창립 멤버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부수 효과고 네. 이제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런 사안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언론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께 잘 알려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언론 현장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없는지, 그 외로움이 당연히 가족의 지지 뭐 이런 거, 그건 저는 부수 효과라고 보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당장 봉 기자 압수수색 당했을 때, 네. 김영진 대표 압수수색 당했을 때 기사가 나오던가요? 압수수색 당했다고만 나오죠. 그렇죠. 네. 왜 당했는지 뭐 이런 거는 것보다는 그냥 압수수색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좀 성향을 보면 좀 길들여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이 되면 아 유죄구나. 1심 판단이 무죄를 받아도 이미 저 사람은 유죄의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그리고 아마 아까 제 들어보니까 정미정 박사님도 압수수색 당하셨대요. 네. 압수수색도 당하셨어요? 저는 작년 9월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핸드폰도 이제 뺏기고 그런 절차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작년 9월부터 지금 내년 한 5월인가까지 계속 출국 금지 상태이고요. 이 신청도 했지만 뭐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이제 불려갔고 지금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 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결국 병합이 돼서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당시의 공무원들, 국장, 과장, 당시 또 심사위원장, 심사위원들 해서 6명의 피고인의 사건들이 병합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차 공판까지 했고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 지금 1차 1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명단이 64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판을 한다고 보면 한 몇 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검찰이 기소라는 게 그 어떤 처벌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소송 과정에서 사람을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특보 제목이 김홍일 특보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언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더 악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김홍일은 안 되는 겁니까? 박사님.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예.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벌이고 있고 그 어떤 일관된 흐름 속에 다음 선수로 김홍일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이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전문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KBS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KBS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KBS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MBC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다시 그걸 뺏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특성은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적 재원인 수신료 체계를 지금 부수고 있거든요. 한번 부서진 이 체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 시대는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뉴스 검색 유통의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포털의 경우는 또 어떨까를 본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지조차도 않잖아요. 많이 또 그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포털은 어떤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지금 포털 다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충분히 또 짐작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 검색에 있어서 디폴트 값을 1000여 개가 넘는 뉴스사, 언론사에서 100여 개 정도로 완전히 축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너무 그러니까 언론사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디폴트 값을 그렇게 지정한 거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용자가 그것을 바꿔서까지 뉴스를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음에 뉴스 검색 시장 점유율은 5%가 안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인데 그러면 네이버도 그 길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정부가 야 이렇게 해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우리 스스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대표에 대한 인신구속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네이버가 수사처럼 맞설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거나 노골적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이 뉴스 검색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뉴스, 저널리즘의 영역이 사기업에 의해서 플랫폼이 독과점화 됐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의 수준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지켜지지 않은 미디어의 공적 영역의 붕괴는 아마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쫓겨나거나 잘리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유튜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유튜브 쪽에 이 기업이 또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 이미 기존의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공영방송 체제가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거라면 새로운 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미디어의 공공 영역은 어떻게 어디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큰 판을 누군가는 짜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여야 하고 그렇다면 위원장이 최소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판을 주도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김홍일 씨가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네, 뭐 간단히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김홍일 씨는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공영방송, 특히 KBS 등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장악해온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 다음에서 지금 기사 검색 그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네. 검색을 하면 어떤 매체를 예를 들까? 뉴스버스 기사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안 나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값이 그렇게 설정이 네. 그게 바뀌어버린 이제 거예요.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이 스스로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지금 정권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또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준법위원회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나 난 심지어 구글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요. 유튜브로 넘어오거든요. 그럼요. 뭐 그런 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뭐 공영방송도 우려되지만 언론 전체의 네.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공영방송 이제 KBS, MBC 안 봐. 유튜브 유튜브 보고 본다. 뭐 네이버 다음에 뉴스 다 있는데 내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험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예. 계시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이제 주력 플랫폼이 바뀌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접하는 그 매개체가 바뀌는 네. 방식으로 뭐 급속하게 변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네. KBS 9시 뉴스 많이 봐요 아직. 그렇죠. 많이 네. 줄었지만 많이 그리고 봐요.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세요. 예. 네. 유튜브로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유튜브로 TV 뉴스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예,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포털도 마찬가지고 네. 포털이 점점 약해지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또는 지금 박 사장님 말씀대로 구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럼요. 방심위가 가짜 뉴스 무슨 전담 심의센터 만드는 게 그런 거 규제하려고 만든 거라고 네, 맞죠? 맞나요? 그렇죠. 그거죠. 네. 네, 두 분 다 동의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홍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 왜 김홍일인가? 예, 라는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왜 박민인가? KBS 사장이 네, KBS 출신 중에서도 캠프에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보수신문 출신의 논설위원이 갔는가? 예, KBS에 애정이 없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KBS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잘 꾸려가지고 이게 논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KBS 자체를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이 없어. KBS에. 그러면 KBS에 마음대로 칼질을 할 수 있고 해체하고 지금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래야 거예요. 망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언론, 통신, 특히 네. 뭐 통신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게 이 예. 그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박민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예, 있죠. 이 저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네. 분을 보낸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홍일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김홍일 씨도. 그러면은 검사 출신은 방송에 대해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 언론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 교감이 있는 분을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동관이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불의의 일격으로 지금 예.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진행해야 돼. YTN도 민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좀 길게 봅니다. 예. 총선 이후 상황도 있다. 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예를 들면은 7월 말에 KBS, MBC, EBS 이사들이 다 바뀌거든요. 내년 7월 말에. 근데 국회는 6월에 개원해요. 예. 그죠?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더라도 야당이 이기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기자 해보면 알지만 개원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원구성하는데 막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 이때 이제 개원을 6월에 보통 개원하죠. 네. 4월 총선하면 네. 그러면은 개원하는데 원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름까지 가거든요. 그 사이에 공영방송 이사들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MBC도 KBS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이기면 뭔가 그걸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타이밍 시간 타임 테이블이 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 체계 아래서는 네. 총선 결과 무관하게 네. 여당이 우위인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공영방송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지금은 임기 전에 해임시키고 이러다가 그렇죠.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과 이사 예. 한 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컴백을 했지만 네, 좌절됐죠. 내년 7월이 되면 그런 과정도 없이 이사 구조는 여당 우위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네.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에 법을 바꾸는 거다. 예. 그게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거부권으로 일단 좌절됐잖아요. 예. 그럼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총선까지 민주당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7월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3년인 그 이사회가 가동이 이미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통과돼도 그 다음에나 적용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방송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이동관 위원장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중간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이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네. 급하게 불러온 김홍일 권익위원장이다라고 예. 보는 거죠.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미 그 권익위원회에 있으면서 KBS와 그 박문진 이사들의 이 이해 충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다 내놔가지고 네. 이게 수사받아야 된다고 해서 송치를 한
그런 예.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에 네. 같이 협업을 했던 조직이 네. 국민권익위고 거기 위원장이 김홍일 위원장이고 그렇죠.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방통위원장 네. 지금 후보자가 돼 있는 그런 참 예. 이거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직 기자가 볼 때 네. 김홍일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 국민권익위원장 사표를 안 내시고 휴가를 내고 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예. 출근을 하셨었어요. 음. 근데 말씀하신 건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투가 느리시더라고요. 차분하시고. 네. 그 별명이 야근곰이라고. 음. 야근곰. 곰 같지만 여우 같은 분이다. 네. 뭐 그런 건데 많은 생각을 아마 하고 그날 나오셨을 텐데 언뜻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방송과 통신의 공정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방송하고 다음에 신문 이렇게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든 뭐든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직 모르세요. 그냥 그러니까 언론 예, 다 언론이니까 이제 신문 하다가 본인도 아차 싶으셨는지 이제 통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전문성 논란이야. 왜냐하면 기자들의 첫 질문이 전문성에 대한 거였습니다. 비전문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라는 거였는데 뭐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최성준 위원장도 법원 판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보도하든 수사, 심의 그리고 뭐 과징금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압박하면 기자들은 뭐 너무 당연하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 썼다가 저 뉴스타파 저 누구처럼 1급 살인죄 뭐 준하는 반역죄인 대역죄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럼 대부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들, 특히 최근에 김건희 명품백 관련 보도 예. 제대로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 효과가 이미 그 발현이 되고 있는데 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은 뭐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전문가가 방송 정책의 수장이 되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단호히 없습니까? 단언컨대 없고요. 그러니까 FCC 같은 경우, 미국의 FCC 같은 경우에 5명입니다.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니까 3명은 민주당, 2명은 공화당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랑 약간 유사하죠. 우리 네. 방통위 구조처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위원장에 대한 핵심 쟁점은 그거였어요. 마음 중립성에 대한 지지냐 거부냐를 가지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했고 시장에도 이제 중요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만큼 거기는 철저하게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영국 오프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법률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공영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전문 관료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오프콤의 뭐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거나, 그러니까 전문 영역 저작권 쪽에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문 영역이 분명한 사람들이 주로 위원을 맡지. 사실 정치인 출신도 여긴 되게 드물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특징은 정치인 출신도 꽤 있었다. 근데 이제 하다 이제 검사 출신까지 가는 거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가 내년 7월이면 네. 거의 뭐 지금 그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네. 이번에 총선 때 투표 잘해서 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하지만 네. 그건 그야말로 그냥 추상적인 구호일 그렇죠. 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지 않을까요? 있다면은 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냐면은 야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꽤 많은 의석을 얻어요.
네. 네, 승리를 해요. 자, 3분의 2라고 가정합시다. 3분의 2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꼭 200석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 200석이라는 숫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희망사항처럼 얘기하는 탄핵과 관련된 숫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무력화할 수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지만 일단 과반이 넘어가면은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은 여당과 야당이 모든 거에서 이제 이렇게 합의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은 예.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지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안 같은 거를 놓고 여러 가지 딜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 네. 힘을 가진 야당이 방송법을 다시 좀 손을 봐서 올려서 이거를 관철시키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문제는 시간이죠. 네. 우리가 공교롭게도 국회 개원 직후에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싹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진행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 지금까지. 사이를 그럼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여야가 혹은 정부 여당이 합의를 해서 예. 새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이 방통위원장이 그 새 이사들을 임명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김홍일 네. 위원장이 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뭐 김홍일 위원장이 만약에 그 이런 검증 절차를 뭐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잘해야겠죠. 네. 뭐 잘해서 뭐 문제 없다 지지받는다면 뭐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처럼 한다. 네. 그러면 탄핵을 시켜야죠. 또 탄핵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그냥 뭐 제가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총선 직후에 탄핵이 된다. 그럴 그러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후임 그 MBC의 이사를 교체하는 의결을 할 수가 방통위가 못하죠.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여쭤봤어요. 제가 말한 가능성만큼 가능성이 좀 극단적이죠. 높진 네, 않죠.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극단적인 예.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무도하게 네. 법을 무시하면서 진행된다면 탄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견제일 것 같아요. 그 전에 MBC 이사들에 대한 해임이 다시 시도될 거예요. 내년 총선 전에 지금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하더라도 임명할 테니까. 지금 그게 권익위가 동원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또 방문진 이사들을 MBC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음. 그 전망이 좀 다릅니다. 아, 제가 그래요? 토론자로 나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잘못하면 탄핵에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오히려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총선 전에 장악해서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너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희망적인 의견이 있고 네. 또 그냥 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갈 거라는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박 사장님께 하나 더 YTN 매가 걸려 있고 네. 또 KBS 이 채널의 네, 민영화 얘기도 나오는데 그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YT 매각은 지금 일단 홀드됐죠. 예. 그 이동관 씨 탄핵 직전에. 네. 예. 근데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유진그룹의 뭐 자금 자금동원력. 네. 압박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지만 김홍일 위원장이 와서 보겠죠. 저는 그거가 YTN 민영화가 YTN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민영화 자체에 엄청난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YTN의 보도를 위축시키고 YTN에 뭔가 하는 정도로 송송까지 일단 해놓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는 발효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민영화 문제는 솔직히 저도 그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유진그룹의 이제 적격성 문제가 되는데 자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지분을 넘기는 그 입찰은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유진그룹이 낙찰을 받았는데 네. 이게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줄 것이냐. 예,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심사 서류 다 제출됐고 네. 이제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 단계에서 스톱이 된. 그렇죠. 그건 이동관 씨가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일단 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홀드한 거죠. 예.
정 박사님, 이게 방통위도 방통위지만 방심위가 뭐라고 할까요? 마치 행동대장처럼 그 지금 뭐 가짜 뉴스 잡겠다고 저러고 네, 있는데 네. 그 김홍일 체제가 들어서면 이게 더 강화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의 무슨 하부 조직도 아니고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부의 기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수준에서의 과감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예. 방심위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민간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행정기구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수준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예. 네, 그렇게 나름 폐쇄적일 수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11명의 팀장들이 실명을 걸고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150명의 직원들이 역시 또 성명서를 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저는 지금 그 어떤 언론사나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용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무도한 지도부가 과연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직원들과 예. 어떻게 합을 맞추면서 이후의 과정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굉장히 커다란 파열음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여서 방통위와는 사실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방심위원장이 그걸 고백해 버렸어요. 그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드는데 방통위랑 협의했다가. 협의했다. 예. 네. 아무튼 지금 뭐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그 의문까지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 또 방심위가 이러잖아요. 사실 보도 내용은 방송만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신, 그러니까 인터넷까지 심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뉴스타파가 네. 안건으로 올라갔었죠. 올라갔었죠. 근데 네. 출석은 안 했죠. 네. 안 했고 뭐 처분을 못 했죠. 결국에는 하고 이제 서울시로 이제 공을 떠넘긴 셈이 됐는데 아, 그 이후로는 출석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게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도 한발 뺀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봤고요. 그 사건 이제 거기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기 네. 위원장이 YTN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랑은 악연도 있고 제가 네. 매우 잘하는 네. 자기 누나네 뭐 식당을 뭐 홍보를 엄청 방송을 해서 우리가 빚었던 방송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예. 네. 이제 모든 언론사가 인터넷 매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YTN, 그러니까 디지털 YTN이라는 조직도 있고 거기서 YTN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합니다. 독자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그 영상물들 그것도 다 방송사의 제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디지털 센터장 그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친누나 식당을 홍보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리고 그 유일임 위원장 부인이 네. 대한학교 교장이거든요. 네. 10년 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수도 없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아, 그걸 제작진 보내가지고 만듭니다. 그 학교의 세세한 내용, 뭐 졸업식 이런 것까지도 다 취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YTN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YTN의 사이언스 채널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다가도 내고, 그건 방송인데. 네, 방송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케이블 방송. 네. 예.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그 YTN의 수준이 뭐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굳이 민영화돼서 더 망가지는 걸까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네. 답답합니다. 지금 충분히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 주셔서 네, 그래서 그걸 글쎄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그 민영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민영화를 왜 하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JTBC 출신이잖아요. 네. 조중동 매일경제 이 종편들은 다 오너가 있잖아요. 최대 주주가 있고 오너가 있으면 오너 리스크가 잡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익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합편성 채널의 목적은 저 오너 리스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이나 이제 MBC, KBS의 주인이 생겨버리면 그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 주인의 목만 딱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 지금 다음이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YTN도 그렇게 될 텐데 글쎄요. 그러니까 YTN이 아까 그런 부분은 수준이 당연히 낮은 거죠. 시청자들의 비판을 뭐 받아도 싼 거고. 근데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제가 친정입니다. 이미 퇴사했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그런 사례를 찾아내서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그나마 준공영기관이었기 때문에 해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유일임 당시 센터장이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표 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YTN 해직 기간이었거든요. 그때였구나. 이제 예. 밖에서 노조가 문제 제기하고 회사는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네. 그건 그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TBS 네.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정 박사님 그 TBS 상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일단 이렇게 TBS 그 노조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아예 각하가 됐어요. 네, 행정소송 냈는데 네, 각하됐죠.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제 각하가 됐는데 그 이유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에 너무 무식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TBS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지 TBS 구성원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게 각하가 나왔어요. 회사 측이 아니고 노조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예. 그거예요. 이유가 각하된 이유가 아니면 각하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TBS의 이제 어떤 재정적 지원도 안 해주는 방식으로 고사시키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빵원이죠. 네, 빵원입니다. 빵원. 이어져 네, 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냈는데 네. 그게 소송 자격 문제로 아예 네. 각하가 돼버려서 지금 내부 구성원들은 TBS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는지 막막해진 상황이고 이렇게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방송사 하나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KBS2에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게 수신료가 이게 분리징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깎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이 그것까지 내다 보는 거죠. KBS에서 수신료가 이제 깎이기 시작해서 경영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 네.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박민 사장이 얘기한 게 1,000억의 인건비를 그렇죠. 자른다고 인건비를 했어요. 자른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근데 KBS 구성원들은 대통령하고 친한 사장이 와서 수신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거죠. 마치 TBS 구성원들이 김어준을 잘라내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우리를 봐주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수신료가 줄어요. 그리고 경영 위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줄이고 월급을 깎고 조직을 쳐내고 뭐 명퇴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구조 조정. 네, 그러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K2를 민영화해서 양쪽을 다 살리자라는 논리가 나오면 조직이 분열됩니다. 네. 나는 K2로 가겠다. K2는 아무래도 예능 드라마 위주의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PD나 엔지니어들은 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나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너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수지인 것 같아요. 예. 그 내부가 분열되면 어떤 저항하거나 싸워보겠다는 이 저널리즘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구조조정, 밥그릇 예. 이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KBS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KBS를 응원해줬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민영화 얘기가 불붙을 것이다 네. 라고 좀 보는 겁니다. 물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총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총선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뭐 방송 3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네. 그러니까 언론 허위 보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까 얘기를 잠깐 한 이 공영방송 이사 구조 이걸 좀 네. 여당 우위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그냥 열어놓고 좀 각자 말씀 좀 해주시죠. 저 두 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짧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있게 될 총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긴 집단이잖아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못했는데 내년에 이기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 이미 이겼었을 때는 도대체 뭘 하고 그러면 내년에 이기는 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기는 거 좋아요. 누구든 어쨌든 이기는 거 좋은데 이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은 이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과연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이 언론 정책에 대한 무슨 총선 공약을 내놓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가 제대로 공약이 나오도록 좀 기존 언론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차피 공영방송 사장을 제가 해봤잖아요. 사장들이나 경영진이 움직이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서 방송법을 어떻게 더 손을 볼 것인지 또 방통이라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지 정말 필요하긴 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변혁되는 시대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공약하고 비교가 되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와야 그거를 실천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원칙적인 얘기. 예.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해서 폐기된 네. 방송 3법 네. 그 중에서 이 공영방송 이사 구조 문제 네. 그 뭐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가면 좋아지긴 하는 거예요? 21명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이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숫자가 이제 네. 늘고 네. 추천 단체가 다양해진다. 그렇죠. 라는 국회의 뜻이 몫이 많이 음. 줄어들고 그러면 이 취지 자체는 괜찮은데 음. 그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이사들을 선발할 것이냐가 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법에다 담기는 어려워요. 예, 법에 담기니까 뭐 밑에서 시행령 같은 걸로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한 80점짜리 법안이다. 제가 한 90점 이상을 주고 싶지만 보니까 좀 모자른 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각 현업 단체들이 머리를 모아서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머리를 모아서 좀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그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사 숫자를 늘리고 추천 그 네. 주체도 다양한다. 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게 핵심이었죠. 예. 공 기자는 현직 기자시니까 그걸 여쭤볼게요. 이게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의견들이 언론계 우세한가요? 그때 아마 기자협회나 이쪽에서 많이 반대했죠. 공식적으로 네. 반대했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들어오니 굉장히 뭐 차라리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차후에 법이 재발이 된다면 좀 뭐 논의가 될 텐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중앙지검 허위 인터뷰 수사관의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희 생각에는 총선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아마 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희를 기소하고 기소는 정해져 있었고 예를 들면 처음부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수사는 배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 이재명과 이 뉴스타파 그리고 몇 개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혹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마 발표할 겁니다. 총선 직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언론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내고 비판하지 못하면 국민은 또 그걸 보고 아 정말 쟤들이 저랬나 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타파는 아주 작은 언론사고 독립 언론이고 뭐 기자도 한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뉴스타파를 수사하고 있지만 이 수사의 칼끝은 결국에는 모든 언론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인들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 대한 보도를 최근에 도이치모터스나 뭐 김홍일 관련 보도 저희는 계속해서 뭐 대장동 관련 보도도 해오고 있는데 관심은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같은 잣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저희의 그 보도를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전할 게 있다면 좀 대신 전해주시고 그래야 국민들이 알지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되지 않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언론 전체를 검찰이 통제를 하고 수사를 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우리의 언론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좀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홍일 청문회가 27일에 열립니다. 언론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 수준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출연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